성신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대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기훈 정말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이주성 목사님 또 신원아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나눌 내용은 챗GPT 활용에 관계된 설교 부분입니다. 아마 앞에서 우리 그 장영아 박사님 귀한 강의에 연속해서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실제적인 문제이고 관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저도 22불 내고 지금 3달째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쪽에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AI 전문가도 아니고 챗GPT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2차 자료들 다른 분들이 평가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활용해서 제가 또 직접 해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챗GPT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강의 순서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생성형 AI 챗GPT에 대해서 약간의 개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챗GPT라는 용어를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챗GPT의 그 메커니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뭔가, 그 위험성에 따라서 설계의 위험성은 뭔가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될 것인가? 활용한다면 내가 좀 나름대로의 명확한 선을 좀 긋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로운 활용과 그리고 용기 있는 저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을 미리 좀, 제가 생각한 답을 미리 좀 드리고요. 지혜로운 활용과 용기 있는 저항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 설교는 어떤가라는 것들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챗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입니다. 나와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보급된 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페이스북은 3년 2개월이 걸렸고 유튜브가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단 2달 만에 2022년도 나왔는데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네이처지에 2023년도 과학계 최고의 인물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챗GPT로 뽑았어요. 이게 인물은 아닌데 물음표에서 챗GPT를 뽑았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챗GPT가 우리에게 굉장히 살갑게 다가왔고요. 아까 우리 가운데는 한 6대4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성균관대 최재붕 부총장이시죠. 그분이 통계를 성균관대에 내어보니까 2023년도 연말쯤 내어보니까 90%가 넘었다가 올 초에 98%의 대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분들은 60%는 쓰고 있지만 이분 대학생들은 이미 벌써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챗GPT 이전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머신러닝 중에 우리 지금은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생성형 AI 전통형 AI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알렌 투닝이라는 이제 학자가 1943년도에 자기가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사건은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체스 게임에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제가 보면 게리 카스파로프랍니다. 그 사람이 원래 체스 마스터였는데 인공지능에 진 거예요. 유사한 사건이 한국에도 있게 되었죠. 잘 알다시피 2016년이죠. 알파고, 이세돌. 그때 나온 것들이 사실은 AI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챗GPT는 그때와 또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 뉴 웨이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르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쓰는 게 AI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챗GPT는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이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형과 지금 생성형 AI의 가장 큰 차이점을 영어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챗이라는 게 뭐죠? 서로 대화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답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기계가 아주 커다란 어떤 이제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로 마치 개인 비서로 둔 것처럼 질문하면 저는 해봤는데요. 제가 모르는 지식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영역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영역은 완전히 신세가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 비서를 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PT라는 말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GPT가 제너러티브고요. P가 프리트레인드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학습된 내용들을 가지고 트랜스폼, 변환시켜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마치 대답한 것들을 딱딱 만들어내니까 설거자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개인 활용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모달 이렇게 뭐랄까 멀티 모달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텍스트만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학습을 해서 생성했는데 지금은 동영상, 이미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화하고요. 데이터를 그쪽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주면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영상을 주면 그걸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서 굉장히 확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뉴 웨이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사실 저는 챗GPT에 대해서 조금 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거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기대와 우려 막 같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그럼 이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조금 제가 다루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픈 AI에서 나와 있는 챗GPT 말고 유사한 것들 좀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옛날에는 빙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코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구글에서는 옛날에 람다라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킨 제미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그 외에도 클로드3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어떤 앱들은 영상으로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영상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설교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위 이제 짤이라 그러죠. 짧게 만드는 영상물을 만들다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그 활용 가능성, 확장성이 굉장히 커서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 장영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게 왜 우리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죠? 라고 했던 영역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마치 챗GPT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 영역을 챗GPT가 넘나드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나 보면 실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베토벤이 9번 교향곡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10번 교향곡을 틀어봤습니다. 근데 베토벤 전문가들이 들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럴싸하다. 그리고 저기 그림이 보이는데 저 그림이 1등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챗GPT가 그린 그림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우리 카카오에서 나온 시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카카오가 시를 써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지가 되었지만 그 의학계에서 챗GPT가 공동 저자가 되어서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측면들은 이제 기업에서는 HR이라고 휴먼 리소스도 사실은 사람만이 다루었는데 이제 AI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고 혹은 활용하는 영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설교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와,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혹시 내 자리가 어려운 건 아닐까? 실제 독일에서는 AI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일어난 미래라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포춘지의 한 78%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직장에서 활용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활용하고 교회에서는 활용하지 마 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6일 동안 활용하다가 교회에서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그러면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성도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나아가는 방향들도 제시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뒷부분은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GPT가 가지고 있는, 챗GPT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제가 한 5개 정도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연구한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환각 현상입니다. 이게 확률로 있는 데이터를 프리트레인드 이미 벌써 그 확률적으로 습득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장영하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챗GPT는 스스로가 내는 답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챗GPT 네가 하는 말이 맞아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정답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자기가 하는 말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오다 보니까 환각에서 틀린 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완벽한 진리를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하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교 가운데. 근데 이제 환각 현상이 챗GPT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챗GPT가 제공하는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블랙박스화인데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물론 연구자가 연구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합하는지를 모른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합을 하는데, 이 챗GPT가 조합을 하는데 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설교로 연결해 보면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배우는 게 뭐지?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자로서 성장하는 게 뭐지라는 것들이 고민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블랙박스화처럼 이제 내용을 딱 주게 되면 설교자는 이걸 활용하면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힘을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활용을 덜 하게 되는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학습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학습된 것에 대한 얼마나 신뢰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지만 그분의 설교의 내용들이 다 맞을까? 죄송합니다. 다 존경하시는 분들을 제가 디스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편향된 지식, 기울어진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 실제 이게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막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데이터를 올리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룹들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연결해 본다면 내가 신학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신학적인 뼈대가 없는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활용할 때 신학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가 설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 와, 돌파구다 싶어서 일단 사용하시고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상 증후군이 우리한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혹은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 귀한 마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용해 보다 보니까 요걸 조금 먼저 좀 강조를 하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의도치 않게 표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어로 좀 치면 조금 낫습니다. 영어로 조금 이렇게 작성을,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지만 영어로 이렇게 프롬프트에 질문을 해보면 영어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사이트에 보면 설교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올려놓은 사이트의 내용들도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치게 되면 주로 네이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만약에 블로그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전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 다른 분의 설교를 의도치 않게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이테크 표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언어학자인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윤리적인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기훈에서 이걸 다루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이슈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바꾸고 싶은 것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이 챗GPT를 진짜 윤리적으로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뭐 독일, 한국, 미국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정보에 불평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열량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잠깐 이제 깜빡했는데요. 질문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질문에 500ml 물을 소진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서 데이터에 혹은 난잡한 데이터라든지 좋지 않은 데이터를 사람들이 필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필터링 시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나 기후학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친노동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쓰는 방식은 그런 어떤 폐해들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도 발전이 되고 저소비의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의 이슈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의 설교에 실제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교를 할 때 챗GPT는 정보 위주로 내용을 주죠. 물론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챗GPT에게 너는 누구야? 사실 제 챗GPT는 너는 리폼드 디올로전이야. 개혁주의 신학자야. 목회자야.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면 그리고 MZ세대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뭐 이런 식의 데이터 값을 미리 좀 줘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은 내가 잘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내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는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자를 세우신 것은 데이터를 위해서 세웠다면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데이터만 주시면 누가 소리를 대신 내면 되겠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인격체인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좌절된 인격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지역교회 가운데 그 맥락 속에 내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도록 하는 그 영역은 우리 설교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챗GPT는 이미 일반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챗GPT 자체의 이해가 설교에서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
대해서 아마 조금은 동의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어떤 선명한 폐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시고 챗GPT를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 내용들을 가지시고 좀 필터링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챗GPT가 가지고 있는 폐해였고요. 위험성이고 이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시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교에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내가 설교하는 설교의 메커니즘, 방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나를 뽑아서 설교자로 세우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나름대로 좀 스스로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조금 초록색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은 좀 활용해도 괜찮은 영역들, 그리고 노란색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주황색은, 빨간색은 가면 갈수록 나중에 파워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셨을 때 가장 이제 매일 묵상하시고 뭐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특히 절기 설교라든지 1년에 예를 들면 교회 5대 표가 있어서 외교 올해는 예배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내가 설교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둬야 되겠다 싶을 때 예배에 관련된 본문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 속에서는 목사님들이 한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서치를 해볼 수 있는, 물론 구글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 더 좀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챗GPT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도움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티클을 하나 쓰는데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살펴보고 이게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이 본문은 왜 빠뜨렸을까 이렇게 해서 구약은 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을 가지고 부활 설교를 잘 안 하셨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탐색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챗GPT를 가지고 계신다면 영역이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찾는 것이 주의 과정의 성경의 서기 과정의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도를 찾기 위해서는, 의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석학에서 잘 배웠지만 문법적인 연구, 단어 연구, 문법 연구, 그리고 역사적 배경 연구,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달게 되는데 단어라든지 본문의 구조라든지 역사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알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로고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로고스를 써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참 좋지만 GPT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통 수준의 데이터들은 좀 주거든요. 그래서 단어 연구라든지 문법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참고용으로 해보는 것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와서 점검을 해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그러면 초록색으로 긋지 않고 노란색으로 그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례를 할 때 우리가 성경 저자가, 당시 저자가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만 말씀을 준 게 아니죠.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이 그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받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 속에서. 데이터는 그 맥락이, 챗GPT는 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이 성경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는지는 신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그것은 설교자가 고민해야 될 영역인 거죠. 원적용이라고 하죠. 원래 적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그 맥락 속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고 사실은 그 맥락과 오늘날 맥락의 유사한 맥락을 생각하면서 본문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그런 연결은
내가 본문 앞에 세계에 들어갔다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오늘날 우리 세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챗GPT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섭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노란색으로 좀 그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한 겁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보면 하다가 제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말이 엉길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주의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석 우리가 먼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듯이 챗GPT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블랙박스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서 이 주제가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책들을 활용하고 이게 과연 그런가 싶은 부분에서 필터링 해보는 측면에서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조금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라는 것들도 찾아볼 때 도움이 꽤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설교는 신학적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교단의 어르신들과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어느 교단이든지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신학이 있겠죠. 그런데 챗GPT가 주는 것은 그 신학이 그냥 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님들이 이게 내가 지금 추구하는 신학적 색깔과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냐 하면 특히 우리가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좀 알아야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신학적인 과정들을 잘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신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락가락하는 설교를 하게 돼서 청중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안 사요. 이 영역에서는 우리의 머리와 신학적 상상력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런 식의 묵상, 앞에 목사님 묵상하셨는데 이 영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게 밀어본다면 왜 챗GPT를 그렇게 쓰려고 열광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던 영역을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나쁜 말이 자꾸 생각이 나가요. 퉁치려고 그 영역을 슬쩍 지나가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통제 안 됩니다. 활용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신학적 과정에서 이 영역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자꾸 블랙박스 신학적으로 복음에 능숙하게 되지 않는단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설교 과정에서는 직접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설교는 설교 대가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설교는 내가 주의 과정은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고 신학화 과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설교의 과정은 청중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맥락 없고 구체적인 이슈도 모르고 사람을 알지 못하는 설교를 챗GPT가 데이터를 주는데 그걸 활용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영상이 이렇게 나갈 때 저는 다른 목회자분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설교한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는데 내 성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이건 설교자의 직무유기라 생각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빨간 줄을 좀 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를 작성하기 이전 설교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활용하실 수 있는데 제 설교문을 넣어놓고 야, 이렇게 좀 고쳐봐. MZ세대들에게 통할 만한 어체로 바꿔봐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바꿔줍니다.
사투리가 많으시군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그 설교 제목을, 이거보다는 젊은이들한테 제목을 좀 바꿔봐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을 좀 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나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지 못하고 내가 감이 없는 부분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어림짐작으로 한다는 거죠. 그건 설교자가 어림짐작으로 한다는 것만큼 힘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교의 작성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언어 교정, 그리고 설교 평가, 이제 사모님께 자꾸 맡기지 마시고 챗GPT에 물어보면 이거 설교 좋은 설교다, 그렇지 않는 설교다라고 평가를, 물론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스스로의 설교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중요한 부분은요, 챗GPT 그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넣어가지고 요약을 딱 해줍니다. 내 설교의 핵심 사상을. 요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줘. 혹은 혹시 아주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회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설교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영역들, 이 영역들은 설교자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레이데이션을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하기 이전, 설교를 작성하고 이후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의 과정은 분석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묵상할 때는 혼자 묵상하시고요. 신학적 사고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능숙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그 그림이 없고 상상력도 없고 거룩한 상상력이 없는데 설교 가운데 이 세상을 바꾸겠다. 그것만큼은 좀 위험한 생각이 없을 것 같고요. 설교문은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에 이제 나아갈 방향에 제가 조금 앞에서는 부정적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제가 제 말로 좀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식론적 자각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챗GPT가 목사님들이 개인화되어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에 억압을 당하는 거죠. 독일의 한병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리추얼의 종말이라든지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옛날보다는 산업혁명이 발전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억압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활용해서 거기에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기보다는 핸드폰을 먼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이 나의 삶을 형성하듯이, 내가 챗GPT를 활용하지만 챗GPT가 나를 이게 만드는 영역이 있거든요. 신앙 형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도구는 우리가 중립적으로 만들었다 생각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설교를 만들게 될 때 자기 확장의 도구로 쓰는 거죠. 1971년도에 제가 성함은 까먹었지만 경제학자 중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풍부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가장 크게 희생되는 게 뭐냐면 어텐션, 주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자료가, 데이터가 주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 수 있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주목을 몰입을 덜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나중에 편집해 주시나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시켜보면요. 3년 정도 좀 차이가 좀 나는데 굉장한 차이를 제가 요즘 느낍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엄청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 설교를 다 듣고 청중들이 집에 갈 때 딱 한 가지 생각, 뭘 바꾸면 좋을까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멍하신 분이 많아요. 데이터는 많은데 불특정 자수에게 했다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확장,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주목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많이 사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자기 데이터에 약한 정보 사냥꾼 혹은 소통 기능사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교자의 인격성이 조금 약화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로 부른 것은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리더를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섬기는 청중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불렀는데 맥락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는 설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지죠. 인격성에 대한, 설교의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밀리 밴드라는 이제 AI 언어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기계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요. 기계는 마음이 없어도 텍스트를 생성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텍스트 위에 마음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쓴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텍스트, 챗GPT는 그런 걸로 준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음을 거기 담아가지고 쓰면서 설교자의 진짜 담아야 될 목회자의 인격성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교가 지닌 대항문화적 공공성의 성격들도 함양해야 되는데 설교의 그런 부분들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요. 제가 30분까지인가요? 네. 빨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 챗GPT를 사용하시기 전에 4가지 질문 정도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활용이 나를 설교자답게 만드는가? 설교자의 기품과 설교자다움을 돕는 방식으로 쓰는 건가 아니면 그걸 해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챗GPT가 인간다움에 대한 이슈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챗GPT를 쓰면서 AI를 쓰면서 우리는 설교자다움을 지켜가면서 그걸 쓰고 있는지라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설교자의 사고력과 성령의 의존력을 앞에서 말씀하신 묵상과 리스닝과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영역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함량이 되는가? 저는 3개월 정도 써봤는데요. 챗GPT 쓰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진짜 함량이 되는가? 그러면 데이터를 빨리 활용해서 내가 이게 핵심 사상이구나 생각이 든다면 끄고 아날로그형으로 묵상해 보는 것들,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써본다면 더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챗GPT 활용이 복음의 인포메이션 위주가 아니고 진짜 복음의 진선미, 지정의를 관통하는 내용들로 내가 나오는 설교를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째는 챗GPT 활용으로 정말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결론, 그 결론 속에, 그 모습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내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이 챗GPT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그 영역 속에서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챗GPT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자분들에게 양손잡이 독해력, 아까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닝, 읽기, 듣고 경청하는 훈련인데 양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방식도 중요하고 빨리 데이터를 취하는 방식도 중요하죠. 그 2가지를 섞을 수 있는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영역과 그렇지 않을 영역을 내 나름대로 선을 좀 딱 그어보는 좀 용기 있는 저항이 좀 필요하다. 데이터는 빨리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용기 있는 저항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장영하 박사님하고 짠 건 아닌데 결론이 비슷해요. 제가 추구한 설교의 마지막 그 대안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오래된 현재형이라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뭘 하셨냐 하면 본문 앞에서 무릎 꿇고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딥 리딩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딥 러닝에가 데이터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죠. 성경 저자는 왜 이걸 줬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청중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젖어드는 훈련들이 더 필요한 거죠. 빨리 데이터를 뽑으셔서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이거라면
그 시간에 딥 리딩을 하는 훈련의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딥 프리칭이라고 말씀드리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내 설교 가운데 잘 들어가 있는지, 정말 챗GPT가 그걸 돕는 방식으로 이게 제가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설교자가 그 설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과 그 그림이 없다면 챗GPT가 주는 데이터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딥 프리칭,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데, 여전히 성도님들은 진정성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해보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정서와 사랑과 공동체가, 챗GPT가 그 공감과 정서와 맥락을 모르니까 함께 공감하고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이제 직접 써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답을 내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김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 설교 빨리 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바르게 잘하려는 연마의 과정이 여전히 너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